오늘은 이제 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정을 누구의 시선으로 해야 되느냐, 또 소수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맥락을 공원의 어떤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좀 살펴볼 텐데요. 관련 책은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스티븐 존슨의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뉴스위크가 선정한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50인에 포함된 과학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맨하튼 섬 인근에 있는 콜렉트 폰드라고 하는 그런 호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수를 어떻게 잘 공헌화했으면 좋았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빙하가 녹으며 지금의 브루클린과 스탠튼 섬을 이어주던 얇은 표층이 물로 뒤덮였다. 그 결과 형성된 좁은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항구인 뉴욕만의 입구가 되었고 지금은 더 네로스라고 불린다. 이 지질학적 사건은 훗날 이 근처의 해변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저주이자 축복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바다를 마주하게 된 덕분에 사람들은 드넓은 해양을 항해할 수 있었지만 밀물이 들어오는 때가 되면 짠 바닷물도 만으로 밀려 들었다. 맨하튼 섬이 이스트 강과 허드슨 강에 둘러싸여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강이란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허드슨 강의 하구와 이스트 강은 조수와 만나는 삼각강이고 따라서 두 강의 민물 농도가 무척 낮기 때문이다. 큰 바다와 연결된 좁은 해협, 더 네로스와 연결된 덕분에 맨하튼 섬은 안전한 항구를 찾던 뱃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정착지였다. 그러나 인간은 담수를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바닷물로 둘러싸인 맨하튼 섬의 환경은 크나큰 난제였다. 급수를 위해서 1800년대에 역사적인 도수관 건설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서 두 강과 북부의 급수원에서 도시까지 맑은 식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수세기 동안 맨하튼 섬의 주민들은 염수로 뒤덮인 하구에 살면서 섬의 남단부근, 지금의 커넬 스트리트 바로 아래에 있던 작은 호수에서 식수를 얻었다. 이 호수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칼크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담수 연못이란 뜻으로 프레시 워터 폰드라고 알려졌다. 요즘에는 흔히 콜렉트 폰드라고 불린다. 대수층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은 이 연못은 두 갈래의 물줄기로 빠져나가서 하나는 이스트강으로 이어졌고 다른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들어가 허든슨강으로 이어졌다. 만조가 되면 델러웨어족은 칸으로 맨하튼 섬에 어디에나 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8세기 초의 그림들을 보면 콜렉트 폰드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던 듯하다. 시끌벅적한 상업의 중시지를 벗어나 오후에 평온한 휴식을 원하던 초기에 맨하튼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였다. 연못의 동남쪽 기슭 위로는 웅장한 낭떠러지가 솟아 있었고 때로는 베이어즈 마운튼, 때로는 벙커이라고 불리던 언덕이었다. 정상까지 33m 올라가게 되면 연못과 주변의 습지가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떨어진 도심의 첨탑과 굴뚝도 보였다. 윌리엄 두어는 19세기에 발표한 글에서 초기 뉴욕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겨울이면 그 연못은 젊은이들을 위한 널찍한 스케이트장이 되었다. 화창한 겨울날 그 연못만큼 활력과 생동감을 주는 곳은 없었다. 바람처럼 빠르게 사방으로 줄다름치는 스케이터들로 얼음판 위에는 생기가 넘쳤다. 라고 이렇게 윌리엄 두어가 말을 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이 되자 상업의 발달로 콜렉트 폰드의 목가적인 풍경도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연못 주변에는 모두질 공장이 세워졌다. 공장에서는 짐승 가죽을 탄인산 및 동미나리에서 추출한 독성 화학 물질에 푹 담갔는데 작업하고 남은 폐기물을 도시의 주요 식수원에 곧바로 쏟아버렸다. 연못 주변의 습지는 가죽을 얻기 위해 도살한 짐승들을 버리는 공동 매립지가 되었고 가끔은 살인사건의 피해자도 그곳에 버려졌다. 1789년 연못의 오염을 우려하던 몇몇 시민들과 소수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무두질 공장을 쫓아내고 콜렉트 폰드와 주변의 언덕을 공원으로 탈바꿈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프랑스 건축가이자 토목공학자인 피에르 샤르 랑팡을 고용했다. 랑팡은 고존된 공유지에 인접한 땅을 구입하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지원을 받아 콜렉트 폰드 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은 민관 공동사업의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랑팡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그의 계획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투자자들에게 도시가 궁극적으로 북쪽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789년경 신문과 팸플릿 저자들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 배선물을 널찍한 지역에서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콜렉트 폰드를 쇼킹홀이라고 불렀다. 연못에 물이 심하게 오염되어 더 이상 식수로 사용될 수 없게 되자 도시는 연못과 주변 습지를 매립해 시끄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교외에서 살고 싶어하는 부유한 중산층을 위한 호화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게 낫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로부터 150년 후 롱아일랜드와 뉴저지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교외의 계획 공동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02년 시의회는 벙커힐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 그 언덕에서 얻은 양질의 건강한 흙으로 콜렉트 펀드를 매립함으로써 뉴욕의 지도에서 연못을 지워버리기로 결정을 했다. 마침내 1812년 아주 오래전부터 맨하탄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던 샘들이 땅속에 묻히고 말았다. 평범한 뉴요커들은 그 이후로 샘들을 볼 수가 없었다. 1820년 초 잠깐 동안 옛 연못터에서 썩 괜찮은 마을이 번창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콜렉트 폰드와 그 주변의 자연 경관을 해치면서 개발을 시도한 시 당국의 결정은 억압받은 것들의 반격에 부딪혔다. 부자들의 멋진 주택이 세워진 벙커힐의 양질의 건강한 흙에서 콜렉트 폰드에 남아있던 유기물과 습지에서 버려져 썩어가던 동물의 사체 및 다른 생물 연료를 양식 삼아 온갖 미생물들이 꾸준히 번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하에서 활동하던 미생물들은 지상에 두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생물 연료가 분해하면서 그 위에 세워진 주택들이 땅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땅속에서 고약한 악취가 피어올라서 추적추적 내리는 작은 비에도 주택의 지하층은 금세 썩은 물로 찰랑거렸다. 마을에선 툭하면 발진 티푸스가 돌았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부유한 중산층들은 마을을 떠났고 주택의 가격은 급작스럽게 폭락했다. 곧 도시의 빈민들, 남부의 노예제도에서 탈출한 흑인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 갓 들어온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기초적인 설비가 허물어지고 불결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 지역은 범죄와 방탕의 온산으로 세계적인 명성, 악명을 얻게 되었다. 1840년대 찰스 디킨즈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도 가장 유명한 빈민가인 파이브 포인츠가 된 뒤였다. 콜렉트 펀드 이야기는 어떤 결정에 관한 이야기고 정확하게 말하면 동시간대에 내려지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독단적인 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콜렉트 펀드를 공원으로 변경해서라도 보존해야 되는가 아니면 완전 매립을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결정이었는데 이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200년 이상 지난 요즘에도 뉴요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일 랑팡의 계획이 시행되었다면, 즉 공원을 만들기로 한 계획이 실현됐다면 콜렉트 펀드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목가적인 도심공원으로 푸름을 자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랑팡이 설계한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공원은 지금도 매년 수백만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시립공원은 성이나 요새 혹은 공원 묘지보다 수명이 긴 편이고 이 때문에 센트럴파크와 프록스펙 파크는 구상되고 150년이 지난 후에도 뉴요커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고스란히 유지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스페인 세비야에서는 콜렉트 펀드와 유사한 습지가 1574년 도시 공원으로 개조되면서 바라하스 백작이 습지의 물을 관계수로 빼낸 후에 미루나무를 심고 그 옆으로 산책로를 건설하면서 다른 공원들이 그랬듯이 이 공원도 1970년대에 마약의 소굴로 약간 암흑기를 보내다가 지금은 완전히 시민의 공원으로 탈바꿈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공원보다 더 오래가는 게 있다면 도로 계획이 유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콜렉트 펀드의 계획 결정 500년의 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실수의 궁극적인 원인은 랑팡의 계획이 폐기되고 연못을 매립하기로 결정한 데 있는데 그 진정한 과정에서 모두의 수평적인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렉트 펀드의 저주는 공유주의 비극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였다. 랑팡 계획이 폐기된 이유는 시민들이 연못의 보존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수의 투기꾼들이
맨하탄의 미래와 성장을 너무도 근시안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도 우리는 이런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저런 결정을 예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리고 있고 집단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기술을 혁신하는 능력 및 언어 능력과 더불어 호모사피엔스에게만 허락된 극소수 특징 중 하나다. 게다가 우리가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수준은 점점 향상되고 있고 아마도 200년 전의 도시기획가가 오늘날 우리가 중대한 선택을 결정할 때 발휘하는 예지력과 통찰력을 접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학이라든지 행동심리학, 신경과학에 기초를 둔 경을정 이론을 가지고 장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소수가 혹은 소수의 리더십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의사결정이 일부의 소수의 어떤 단편적인 근시안적인 가치로 인해서 결정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과정적으로 민주적 어떤 수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미세한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